네, 안녕하십니까. 변리사 진천웅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어, 핫 패턴 이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 뭘 할까를 갖다가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특허청에서도 올해, 우리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특히 그 해외 출원 관련된 지원을 굉장히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 그 일본과 관련한 어떤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일본과의 어떤 이 산업재산권 관련된 무역 수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특허의 어떤 해외에서의 특허권 취득과 관련된 이슈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해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PCT 제도, 국제협력조약에 의한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먼저 그 기사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PCT 국제 출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최근에 아시아 경제에 실린 기사를 제가 따왔습니다. 이 도표는 한국은행의 통계표인데요. 이 지식재산권의 대일본 무역 수지에 대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쭉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은 기타 지식재산권, 저작권 이쪽에서는 무역 수지가 흑자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산업재산권 영역에서 거의 8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2018년도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출 규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이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이런 지식재산권들, 그중에서 산업재산권, 그중에 특허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무기화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지금 얼마나 출원되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2017년도 통계를 한번 보면요. 중국이 지금 최근 한 5년 전부터 급속하게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300만 건 정도 되는 연간 특허 출원 중에서 중국이 거의 한 절반, 아마 작년에는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절반이 넘어서서 150만 건을 넘겼겠죠. 원래 여기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을 이제 IP5라 그럽니다. 가장 특허출을 많이 하는 5개 나라 내지는 지역. 이 중에 5년 전만 하더라도, 6년 전만 하더라도 5위였습니다. 꼴찌였습니다. 근데 해마다 폭증하다시피 특허출을 늘려가지고 건수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140만 건, 2017년도에, 그에 반면에서 미국은 한 60만 건 정도를 거의 스테이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최근 들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일본도 한때는 한 5만 건까지 특허 출원이 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30만 건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한 20만 건 정도 됩니다. 물론 특허 실용을 합친 숫자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용 신화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중에 한 18만 건 정도가 특허고 한 2만 건 남짓이 실용신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여러 나라 국가별로 각각 이제 출원할 수도 있지만은 유럽 공동체 특허라 해가지고 EP 전체의 어떤 심사를 해서 이제 한꺼번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유럽 특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특허 출원 건수가 우리보다 조금 많거나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300만, 그 다음에 기타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연간 한 300여만 건의 이제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에서 140만 건이 2017년도에 출원되었지만은 그 한 140만 건 중에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건수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2017년도에는 제가 통계를 정확히 뽑아주진 않았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은 한 2만 건이 채 안 됩니다. 만 몇 건에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올해는 좀 많아졌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건도 일본의 30만 건 중에서 한 3만에서 4만 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을 때는 저희 쪽에 한 4만 건에서 5만 건 정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요즘 좀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2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 특허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파리 조약이라는 그 얘기를 그 조약을 소개를 드리겠지만 어느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다른 나라에는 자동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특허 독립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특허 출원 이제 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호를 받으려면은 보호를 받으려는 나라마다 특허 출원을 다 해서 그 나라 법제에 따른 심사를 다 개별적으로 받고 또 그 나라의 법제에 맞는 유지료를 납부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 똑같은 것을 출원해서 심사를 청구를 하면은 했다고 하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권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유지료를 안 낸다든지 뭐 무효 심판이 걸린다든지 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소멸될 수도 있고요. 또 소멸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제 특허는 개별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은 심사를 받아서 나라마다 이제 등록을 받고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권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만 또 보더라도 일본에 실제로 한 3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이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들이죠. 누구든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볼까요? 3만 건을 제외한 나머지 한 27만 건 정도는 우리나라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일부 그 3만 건 중에서 우리나라는 한 3만 건밖에 안 되지만은 일본이 중국에는 그 몇 배를 출원합니다. 한 7만 건 정도를. 네. 미국에 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허 출원이 몇 개국에 어떻게 출원되냐 하는 것은 다 그 권리의 그 기술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이제 3만 건만 출원하느냐? 다 30만 건을 다 출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다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제일 큰 이유는 비용이겠죠, 비용. 어느 나라든 간에 자국에서 출원하는 비용보다는 해외로 출원할 때 비용이 몇 배 이상 듭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같으면은 출원 시부터 등록까지 한 뭐 300만 원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출원한다 했을 때 나라마다 이제 비용이 좀 상이하긴 하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중간에 이제 중간 단계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EP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들기도 하고요. 미국도 이제 OE 중간 처리 과정이 한 두세 번 나오게 되면은 1,000만 원을 상회합니다. 네. 일본은 한 7, 800만 원 정도, 중국은 한 500만 원 정도, 뭐 그렇지만 그건 또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평균을 하면은 한 나라당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특허 한 건을 한 5개국만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IP5 유럽, 일본, 미국, 중국만 하더라도 한 4, 5천만 원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특허 한 건당 4, 5천만 원이면 어떤 뭔가 좀 괜찮은 기술이 있다. 그러고 하면 그 특허 한 건만 가지고 보호를 다 받기가 어렵겠죠. 시리즈로 쭉 하게 이제 기술 개발에 따라서 그때그때 출원을 하다 보면 해외로 나갈 때는 여러 건을 하나로 뭉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보통은 이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하면 서너 건이 되는 경우, 서너 건 이상이 보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나온 특허들을 제대로 보호받으려고 하면은 한번 세 건만 잡아도 한 5개국 정도의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죠. 네. 그건 뭐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그건 비용이 만만찮죠. 네. 그래서 대기업들도 기술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해외 출원을 하는 경우에 그 기술과 관련해서 가장 시장성이 있는 쪽들에 이제 우선하게 되고요. 5개국 이상 출원하는 비율은 한 20, 30% 이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제 순수 요즘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특허 그러면 미국이 최우선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2순위가 요즘은 중국인 것 같습니다. 중국. 그 다음 이제 유럽하고 인도가 비슷한 정도로, 왜냐하면 인도가 인구도 많고 지금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고, 네. 특허권은 이게 존속 기관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통 다 한 20년씩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 특허 가치나 이런 것들이 비용 대비 인도가 높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좀 많이 밀렸어요, 순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베트남하고 러시아, 그 다음에 캐나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쪽도 이제 점점 출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그 특허가 비용 대비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뭐 한 나라당 우리나라처럼 뭐 한 300만 원 이내 같으면 대부분 많이 출원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런 어떤 비용 대비 효용에 대한 그런 고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 3, 40개 이내 정도의 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이 해외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할 능력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이제 기업 내에 이제 요 특허 쪽에 전담 인원이 있어가지고 해외 쪽에 된 어떤 특허권의 어떤 침해라든지 라이선스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갖춘 회사들이 많지 않다 보니 일단 이제 해외에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의 활용이라든지 관리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소나 대학에서 나간 이제 특허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은 어떤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나온 특허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활용 가능성을 보고 출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소기업의 특허들은 실제로 이제 제품에 적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 효용성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좀 검증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출원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 기술들이 이제 그 해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을 찾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출원에 대한 그 유지료도 굉장히 비싸요. 해외 쪽은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한 5년도 안 돼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크게 보면 해외 출원 시 등록 시까지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어떤 비용이 지금 보면 좀 부담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출원했다 하더라도 그 특허권의 관리 및 활용이 아직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해외 출원 빈도가 줄어들게 아주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이 그러니까 출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좀 줄이고 또 정부에서 또 그런 지원 제도를 또 활용하고 해가지고 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려는 그런 이제 와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해외의 특허권은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볼까요? 언급드릴 PCT. 요 중에 PT가 뭔지 하는 것은 좀 상세히 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017년도에 그 전 세계 한 300만 건 중에서 PCT 출원 건수는 24만 건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한 15,000건 정도 출원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취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쭉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특허를 받는다 해가지고 해외에서 그 특허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특허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호받으려는 나라마다 특허를 출원해야 되는 그런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다른 말로는 속지주의라 그럽니다. 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기업들이 주요한 수출 국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외 특허권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획득해 놓고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게 되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특허권자만 이제 특허 기술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그 기술의 어떤 활용도나 이런 게 제한되겠죠.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 기술이 누구든 쓸 수 있는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기술의 어떤 상업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그 특허가 처음에 성립된 그 발명이 이루어진 국가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그 기술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이 성립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괜찮은 기술이라 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자기가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특허 분쟁이 일상화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기관을 통해 가지고 이 특허 분쟁에 대한 지원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해외 수출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이미 이제 중국에서 벌써 저렇게 특허 출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특허의 중요성을 벌써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이제 우리한테 지금 큰 시장으로 다가온 중국 시장만 보더라도 몇 년 전에 중국하고는 아까 건수로만 본 거지만은 특허적인 부분에서는 하늘과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계에서 이 지재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미 이제 선진국 쪽에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부터 제도 이런 부분들이 5년 전하고는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특허에 대한 이슈 부분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아마 비즈니스가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럴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 특허에 대한 중요도가 무역에서 굉장히 핫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무역을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에 대한 특허는 어떠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묻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해외 수출을 하면서 분쟁에 휩쓸리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하면 기업 자체의 존망이 그냥 휘청한다 할 정도로 아주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주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특허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어떤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독점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R&D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실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격 경쟁력 이 부분도 어떤 제품의 단가로만 경쟁을 해가지고는 이미 이제 국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래서 가격 경쟁력 핵심 요소도 결국 기술이고 기술의 핵심 요소가 이제 특허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도 특허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이제 높다고 하겠습니다. 독점적 공급 가능이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특허의 기본적인 기능이죠. 특허는 자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그 기술을 실시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선스를 주어서 이제 실시권이라고 그러죠. 실시권을 주어서 다른 기업에게 실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트너십 관계에서도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이런 특허권이 있으면은 그 파트너십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는 독점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허 기술과 다른 어떤 회피 기술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와 관련된 어떤 특허권의 이 부분도 요즘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증을 받는다든지 담보를 한다든지 혹은 또 IR을 한다든지 IPO를 한다든지 또 이제 그 기업의 신용 평가를 한다든지 TCB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허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때문에 각 나라마다 출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요거들은 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그 특허들의 해외 출원과 관련해 가지고 특허 출원하는 방법이 보통 이 파리 조약에 의한 루트, 파리 루트라 그럽니다. 이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 PCT에 의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활용이 됩니다. 이 파리 조약은 굉장히 오래된 조약입니다. 1800년도 말에 체결된 조약이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한 150년 가까이 돼 가죠. 네, 아주 오래된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은 이 특허뿐 아니고 이제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쳐서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특허 다 포괄하는 그런 조약인데요. 어떤 제1국에서 먼저 이제 권리를 취득하거나 출원한 것을 다른 나라에서 이제 권리를 취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하는 기본 조약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통은 이제 3대 원칙이라 해서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맨 밑에 각국 특허 독립 원칙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일단 뭐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간에 각 산업재산권은 각 나라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 법치에 맞추어서 출원을 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을 하고 유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마다 독립해서 움직인다. 속지주의라고 말씀드렸죠. 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을 해가지고 파리 조약 가맹국들끼리는 파리 조약 가맹국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나라에서든 간에 내외국인한테 동등한 평등한 그런 그걸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선권 제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특허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중국에 출원하려고 하는데 그냥 동시에 출원을 하려고 하면은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거리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것들이 동시에 출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죠. 한두 개 국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 나라를 한다고 하면 그 나라 된 언어들을 다 이제 번역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또 그 나라의 법제에 맞는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추어서 준비하는 또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1국에 먼저 출원한 다음에 제2국에 내지는 다른 나라로 출원할 때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유보 기간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특허 같으면은 1년, 특허 실용시간은 1년, 디자인이나 상표는 6개월 정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원하게 되면은 제1국에 출원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출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권 제도 때문에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제 해외에 출원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해서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CT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파리 조약에 의한 출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특허 출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1급이 출원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모든 이제 그 원하는 나라에 출원을 다 해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런 좀 시간을 좀 넉넉히 두고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하거나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된 거죠. 뭐 아까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당 1,000만 원을 치면 한 5개국 정도만 하다나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갖다 미리 1년 이내에 그 특허가 어느 나라에 효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집행하기는 무척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비대면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기간적인 이런 부분에 좀 여유를 두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파리 조약에 의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이 PCT 제도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PCT 조약은 패턴 코퍼레이션 트리티, 특허 협력 조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채약국은 현재 152개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특허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기에 채약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도 여기 채약국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입을 했어요. 북한도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PCT 제도에서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출원한 다음에 이제 PCT 출원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해서 PCT 출원을 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PCT 제도를 이제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로 기사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PCT 출원을 했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뭐 특허 출원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가 아니고 이제 지정국 이 PCT 출원을 하면서 지정국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정료가 뭐 몇 개국을 하든 다 같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 세계국을 다 지정을 하죠. 그래서 이 지정국에서 출원일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그 나라에 출원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출원은 이제 이제 제출 출원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보통 이제 PCT 아까 파리 조약을 하려면은 우선 기간 이내에 1년 이내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선 기간 1로부터 30개월 이내 또 어떤 나라는 31개월이고 우리나라는 30개월에다가 31개월을 늘렸습니다. 이내에 이제 출원할 수 있도록 일단 기간을 한 1년 8개월 정도 더 이제 해외 출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준 거. 요게 가장 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출원하는 방법은 파리 루트에 의한 전통적인 출원 방법이 있고 그 다음 PCT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PCT 제도를 활용할 경우는 한 3개국 이상 이 특허를 해외 출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PCT 제도를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1개 내지 2개 국가 외에는 이 특허는 해외 출원 안 할 거야. 그래서 중국, 미국 외에는 할 생각이 없어. 그런 게 거의 확실하다 한다면은 PCT 제도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파리 루트에 의해서 바로 이제 그 나라로 가면 됩니다. 네. 이때는 PCT 제도를 이용하면 오히려 시간만 끌고 비용만 더 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어떤 제도를 이용할 건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문이 되겠지만 이제 PCT 출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PCT 출원할 때 장점은 일단 PCT 출원을 한번 함으로써 그 지정국들의 출원 일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나라의 한꺼번에 출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획득 가능성 체크라는 걸 뭐냐면 이제 절차를 내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PT 출원을 하면은 그 출원 과정 속에 이제 필수적으로 모든 PT 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 보고서라는 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국제조사 기관이 PT 출원된 출원에 대해서 일단 아주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신규성과 진보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을 해주고요. 또 그까지는 이제 모든 PT 출원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출원이 원할 경우는 예비 심사라는 걸 청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국가에서 특허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심사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PT 출원을 통해 가지고 해외에서의 특허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 값싼 비용으로 먼저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원서 작성이 한 나라 언어로 일단 먼저 PT 출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 언어로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이 해소가 된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모한 해외 출원을 방지한다. 뭐 이게 어찌 보면 4번하고 5번 해외 특허 출원 비율 효율적 집행 가능,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PT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이 원체 해외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마리루트를 통해서 하는 우선 기간인 1년 이내에 어느 나라에 해외 출원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PCT 출원 비용은 얼마 안 들거든요. 한 300만 원 내면 돼요. 그러니까 PCT 출원을 해가지고 기간을 먼저 벌어놓고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되는지 또 이제 국제조사 보고서도 받아보고 그러니까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술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시간 여유를 갖고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이 출원이 어느 정도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또 등록을 받는다고 하면은 권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등록 가능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특허가 어느 나라에서 의미를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 다음에 비용과 비교를 해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국가에 출원을 하는 그런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PCT의 어찌 보면 그 제도가 성립되게 된 이런 파리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PCT 제도가 성립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효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단점이라고 뭐 해놨습니다만 국제 출원 비용이 이제 별도로 부담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PCT 자체는 그 해외에서 국가에 실제 출원된 게 아니고 출원 일자만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어떤 나라에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PCT 출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다 별개 출원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개국 내지 2개국에 출원할 것 같으면은 PCT 출원 비용을 들이고 또 그 나라 출원 비용을 들이고 이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적어도 한 3개국 이상 출원을 예상하고 있을 때 이런 PCT 출원을 해야 그런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효용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심사 절차의 이중적 진행,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각 나라에서 또 이제 심사를, 거기서 PT 국제조사나 예비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받아봤다 하더라도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또 각 나라별로 어차피 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니까 결국 그런 이제 PCTT 안개에서 받게 되는 국제조사 보고서나 예비심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출연인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지 결국 심사는 다시 또 나라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PD 출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전에 용어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죠? PCT 관련한 이제 특수한 용어들이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살펴보시면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관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주요 국가의 특허청들이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우리나라도 10번째 국제조사, 9번째인가요? 10번째인가? 1999년도에 국제조사기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예비심사기관이라는 것은 보통 국제조사기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국제예비심사라는, 그러니까 출연인이 이제 필요로 해서, 심사를 청구하는 거죠. 그 심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일은 이제 어떤 출연을 할 때에 1개국에 먼저 출연한 출연이 있고 거기에 비해서 1년 이내에 이제 2개국에 출연할 때에 그 제2국 출연이 PD 출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 출연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0월 5일 날 출연한다 하면은 1년 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선 기간 이내이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실제 이제 PT 출연일은 10월 5일이지만 우선일은 우리나라 최초 출연한 1월 5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선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출연에 따라서는 우선일이 여러 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출연을 한꺼번에 이제 합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1월 5일 날 출연하고, 2월 5일 날 출연하고, 3월 5일 날 출연하고 한 것들이 한 개의 출연으로 묶어서 출연하는 수도 있는 기술일 때, 그 세 개의 기술을 다 묶어가지고 10월 5일 날 하나의 출연을 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선일은 3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3개 중에 가장 빠른 날짜, 1월 5일, 그게 우선일이 됩니다.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지만 그 3개 출연을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 사무국이라는 것은 와이포 내 이제 기관인데요. 이런 이제 그 국제 출연 이 PCT에 관련된 모든 PD 공개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는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관청, 지정관청, 선택관청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수리관청은 PCT 출연하는 기관입니다. 출연할 수 있는 기관. 그건 각국 특허청,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허청이 있어요. EPO라든지 유럽 특허청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무국도 이 수리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정관청이라는 것은 이제 출연하면서 이 나라의 출연일을 인정받고 싶은 나라를 이제 지정하는 건데요. 보통 전 체약국을 다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세밀히 들어가면 자기 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PD 출연을 하면서 우리나라 출연을 우선권 주장해가지고 PD 출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을 지정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 이제 자기 지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설명하면 좀 길지만은 자기 지정은 보통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지정을 하게 되면 취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외에는 자기 지정을 제외하는 경우는 외에는
거의 모든 취약국을 보통 지정합니다. 그다음 선택 관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비 심사를 청구를 하려고 할 때는 국제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PD 출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출원하면서 국제조사 조사료를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조사 보고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때의 특허성 판단은 어떤 특정한 그 국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일반적인 이제 신규성과 진보성 정도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를 내는데요. 이 이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예비심사, 국제 예비심사는 출원인이 선택 관청, 그 나라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일본을 지정을 하고요. 또 뭐 여러 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예비심사 기관은 단순히 신규성과 진보성뿐 아니고 그 각 나라별 이제 특허 여러 가지 요건들, 신규성, 진보성 외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떤 특정 국가에서의 특허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출원 절차인데요. 먼저 이제 이 PD 출원은 국제 단계와 국내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국제 단계는 이제 국제 출원부터 조사, 국제 조사, 국제 공개, 국제 예비 심사 요까지 단계를 이제 PCT의 국제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국내 단계라는 것은 각 이제 개별국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거는 요 밑에 이제 번역문 제출 이후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제 단계를 살펴보면 국제 출원을 먼저 합니다. 그죠? 국제 출원은 수리관청에 하는 겁니다. 수리관청은 이제 각국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이 되고 보통은 자국 특허청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이제는 그 각 나라마다 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어, 그 다음에 영어, 일어 요 세 가지로 국제 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제조사기관에서 이제 특허성 유무에 대해서 국제조사를 해서 국제조사 보고서와 견해서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일로부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설명드린 예를 들면 1월 5일날 우리나라 출원을 하고 우선권 주장을 해서 10월 5일날 PD 출원을 했다고 하면은 우선일은 1월 5일이 되는 거죠. PD 출원한 날짜가 아니고. 네. 각 나라의 출원일은 국제 출원일, 그러니까 PD 출원한 날짜가 각 나라에서 실질적인 출원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PD 출원 국제 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은 국제 공개 공보라는데 이제 모든 내용들이 서지적 사항과 이런 출원 서류 일체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0월 5일날 출원하고 우선일이 1월 5일날 먼저가 되겠습니다. 1년 8개월이면 다음에 9월 5일, 네. 그 이후에 보통 그로부터 한 2, 3주 이후에 공개가 됩니다. 이 국제 공개 공보는 아주 중요한 그 특허 이제 자료가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국제 공개가 된 이후에 각 개별 국가의 특허성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출원인의 선택적인 어떤 신청에 의해서 국제 예비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국제 단계, 이런 요까지 단계는 다 국제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각국에서 특허를 받는 절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PT 출원을 한 다음에 각 개별국에서 이제 특허를 받고 싶다. 중국, 미국, 뭐 일본에서 3개국에서 예를 들어 특허를 받고 싶다고 하면은 각 나라별로 그 나라로 된 번역문을 제출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국내 단계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국가는 31개월인데요. 우리나라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개월에서 31개월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0개월이 나라 중에서도 일단 번역문 그쪽에 출원은 먼저 절차를 진행해 놓고 번역문 제출을 한 2개월 정도를 유예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주요 국가들의 국내 단계 진입 기간인데요. 이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중국 다 30개월이죠, 그죠? 이피오하고 우리나라는 31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30개월, 31개월로 갈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출원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출원입니다. 국내 출원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이제 출원들이 그 국내 출원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론 요새는 이제 PD 출원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통상적인 경우로 보면은 국내 출원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우선권 주장해서 해외 출원하는 경우 일반적인데, 그래서 국내 출원을 제대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 선출원주의를 해놓은 것은 이제 동일한 기술들이 2개 이상이 출원이 되었을 때는 출원이 먼저 된 출원에 대해서만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출원된 것은 선언 위배라 해가지고 권리 지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기술 이렇게 진보 속도가 빠른 시절에는 하루 차이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출원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내용을 충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가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해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국내 출원을 빨리 또 제대로 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심사의 활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둘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라 한다면은 반드시 우선 심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우선 심사를 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심사 기간이 걸리거든요. 1년 이내에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네. 뭐 빨리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1년에 가까운 시간에 권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가 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등록이 될지 안 될지, 그리고 등록이 된다고 하면은 권리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특허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출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굉장히 비용을 들여가지고 출원을 했는데 그게 권리가 안 나와버린다든지, 권리가 나와도 아주 협소하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비용들을 다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들을 해외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이내인 1년 이내, 1년이라 그러지만 또 이제 번역문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명세서도 제작성을 하고 또 해외에서 걸리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늦어도 9개월
우선으로부터 9개월 이내 정도까지는 해외 출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9개월 이내에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일반 심사를 통해 가지고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우선 심사를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면 한 2, 3개월, 늦어도 한 6개월 이내에는 그 권리의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게 그 특허 출원이 등록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권리 부여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6개월 이내에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이거를 PD 출원을 할지 아니면 1, 2개월 이내 같으면 바로 이제 아리루트를 출원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심사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둘 정도 같으면 반드시 우선 심사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권리 내용에 대한 어떤 특허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한 다음에 해외 출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드 출원을 활용할지 아니면 파리루트로 갈지 그런 부분에서 적어도 한 3개국 이상 출원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는 아니겠지만 비드 출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활용이라는 걸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주요 국가들 간에는 그 나라에서 어떤 1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사를 활용해서 비대 출원을 하면서 이 특허 심사 하이웨이 제도까지 활용하면은 해외에서 권리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심사관을 많이 늘린다 하더라도 이 출원수가 원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사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한 3년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하이웨이 제도를 하면 한 6개월에서 1년 내에 끝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권리 취득을 빨리 해야 될 경우에는 이 하이웨이 제도를 활용하면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무심사 등록 제도 활용인데요. 이 특허 외에 이제 이 기술에 관한 보호 제도로서 실용신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요 국가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독일, 요 4개국에는 실용신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실용신안 제도가 각 나라마다 다 활용되고 있는 게 다릅니다. 제가 초두에 우리나라에서는 실용신안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국에서는 특허보다도 오히려 실용신안 제도의 활용도가 더 높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일본은 한 중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일단 이 무심사 등록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사 등록 제도라는 뭐냐 하면 특허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나라에서 다 일단 그 IP 5개국에서만 보면 모든 나라 다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특허 요건이라는 것들을 심사를 해서 특허 등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을 해줍니다.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심사 등록을 시켜주긴 하지만 실제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술 평가 제도라 그래가지고 다시 간이 그 심사를 받아야 돼요. 받아가지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무심사로 등록을 시켜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된 권리를 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지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하다 보니까 실용신안의 활용도가 이제 떨어지다 해가 우리나라는 심사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실용신안도 특허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도상으로는 약간 이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실용신안이 안 될 거는 특허가 안 될 거는 실용신안도 안 되고 실용신안이 되는 거는 특허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신안으로 하는 경우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명무실화 되었고요. 일본은 여전히 그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실용신안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이렇게 무심사 등록이 실용신안이 잘 활용되고 있느냐? 중국의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로 이제 심사를 해보면은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분쟁이 생기면 당사자끼리 해결해라. 무효 심판을 통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무심사 등록을 해가지고 권리 행사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이러다 보니까 분쟁도 굉장히 정대가 되고 있고요. 증가되고 있고 일단 먼저 등록을 받고 이제 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이중 출원이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출원하고 그걸 갖다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실용신안은 무심사 등록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걸 이중 출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용신안으로 이제 먼저 권리를 행사하다가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로 바꾸는 이런 제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실용신안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게 이제 좀 악용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상대방 파트너들이 우리나라 기술들에 대해서 일단 막 마구제비로 실용신안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또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 애들이 아주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지 못하는 기술을 하더라도 방어적으로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심사 등록 제도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잘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럽 특허라든지 유라시아 특허라든지 아프리카 특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특허들이 있습니다. EP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허성 여부 이게 이제 등록 가능한 권리인가 하는 것은 유럽 특허청에서 일괄해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된 권리를 어느 나라에서 유지할 건가 하는 건 또 각 나라별로 그 나라된 번역문을 제출하면서 각 나라별로 이제 다시 또 등록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P 특허가 특허성 판단은 유럽 특허청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그 난 권리에 대해서 유지하고 하는 것들은 각 나라별로 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 절차고요. 물론 그 EP를 통하지 않고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식으로 각 그 개별국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같이 또 병행하고 그 개별국 특허청에서 특허성 판단과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하려면 뭐 계속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출원 비용 지원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분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미리 좀 진단을 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이제 수출을 생각하는 같은 경우는 수출을 앞두고 바로 출원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상표 같은 것들은 미리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 2, 3년 전부터 미리 좀 출원을 해서 상표 브로커를 또 좀 방지를 하고 그 상표를 등록된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PCT 출원제도 해외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